본초학은 질병 치료에 쓰이는 식물, 동물, 광물계에서 얻은 한의학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공장에서 제조하는 현대약물과는 달리 한약재는 자연에서 재배하고 채취하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고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박사님께서는 원내에서도 본초학의 아주 정통한 그말로 최고인 그런 전문가로 꼽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본초라고 하면은 사실 한약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한약 우리 민족의 전통 약물요법이죠. 그 약물요법에 들어가는 원료를 한약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인삼이나 당귀 같은 그런 식물성 약재가 많고 또 약용 부위가 뿌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본자에 풀초자 해가지고 본초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본초나 한약재나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일상용어로 하자면은 약초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본초학이라고 하면은 이 본초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예. 네. 옛날 역사적인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고전 의서에 나오는 기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사용했던 약재가 어떤 약재가 있는지, 그리고 약용식물이나 한약재가 이제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가공이나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약재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약효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 한약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분해되고 흡수돼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아주 분야가 다양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한약재의 감별입니다. 감별이요. 한약재는 이제 일반 현대 약물은 공장에서 합성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한약재는 자연에서 이제 밭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또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약재를 잘못 복용하거나 또는 한약재를 원료로 하는 한약제제나 또는 건강식품 등에서 원료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약재 감별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초학 연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연구원님께서 이 본초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저는 처음에는 경혈학은 이제 침 놓는 혈자리에 대한 학문인데요. 예. 경혈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올라간 제 친구가 자기가 경혈학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럼 너가 해라. 그럼 나는 본초학을 하겠다. 아, 네, 양보하셨군요. 네, 큰 고민 없이 본초학을 골랐습니다. 네, 막상 본초학 해보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적성에 맞기 때문인데요. 이 본초학이라는 게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초학 자체가 그 자체로 융합 학문입니다. 이게 옛날 고전 의서에 있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문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천연물을 약재 원료로 쓰기 때문에 식물학이나 동물학 또는 광물학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한약이라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 또 수천 년 동안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서 역사 또 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천연물 화학이랄지 또 양리학이랄지 또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도 초장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라 한문이나 역사나 지리 이런 것들을 원래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수박 거달기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데 적성이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초하는 사람 그러면 이 카메라 하나 딱 들고 산으로 또 들로 자연으로 가서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또 채취하고 이런 게 일상인데 직접 가기도 하는군요. 대부분 직접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등산이나 사진 찍는 것도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적성에 맞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본초의 종류가 한 수천 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도 실제 처방에 쓰이는 거는 한 200~300종이고 또 이 중에서 100종만 상용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본초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네, 본초의 종류로 따지면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 한 1,400가지 정도가 들어있고요. 예. 중국 명나라 때 본초 간목에는 한 1,800개 정도가 들어있고 현대 중국에서 나온 이제 중화본초라고 하는 책에는 한 9,000가지 정도의 본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지수는 많지만 기록에 있는 가지수는 많지만 실제 대부분은 백과사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게 생긴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쓴다. 이 정도로 그냥 피상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많고요. 네. 실제 그런 약효가 있긴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보면서 정말로 약효를 보았던, 약효가 좋았던 약재들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방 의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처방이 다 다른 처방을 쓰니까 다르지만 적게는 한 50가지, 많게는 한 200가지 정도의 약재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약재로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재가 진피라는 약재인데요. 진피는 이제 귤 껍질입니다. 예. 이거 주로 이제 소화기나 또는 호흡기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걸 해소해주는 약효 용도로 쓰는데 이 요즘 보면은 이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이제 숙취 해소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진피가 주재료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피에는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 대사를 촉진해주고요. 또 간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숙취 해소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또, 그렇군요. 또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가지고 비만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흔히 뭐 본초, 약초라고 하면은 이제 한약재에서 보통 식물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동물이나 광물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식물뿐 아니라 동물, 광물도 많이 약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예. 동물로 따지면 흔히들 많이 먹는 녹용 이런 것도 대표적인 동물성 예. 약재가 되겠고요. 가장 요즘에 쓰는 한약재 중에 제일 비싼 게 이제 사양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사양이요? 사양은 이제 사양노루라고 하는 동물의 이제 수컷의 분비물인데요. 이 약효로 따지면은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또 염증을 해소하고 또 요새는 또 암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양노루라고 하는 동물이 멸종 위기 동물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동물윤리나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앞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사양보다는 조직 배양을 한다든지 또는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그런 연구를 더 해서 좀 안전하고 또 안정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이 뭐 카메라 들고 산으로 직접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과학 대중화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의학과 본초학의 가치를 알리는데 몰두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약 그러면 이제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독성이 적은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재를 잘못 섭취하거나 잘못 복용하게 되면은 독성 때문에 약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해마다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관목통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관목통에는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관목통이라는 약재를 통초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고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2015년에 그 이른바 백소 사태라고 하는 그 큰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섞여서 다른 잘못된 것이 섞여 들어가 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약재를 잘못 쓰게 되면은 인명피도 생길 수 있고 또 재산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재 감별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감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홍보하기 위해서 네. 한의사나 이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약재 감별 교육을 실시를 수십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또 이 본초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되면 또 좋은 것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연구자의 삶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주변의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효능이 있는 약재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추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간혹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고전 의서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약재를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럼 그게 실제 실험했을 때 고전에 있는 것 그대로 좋은 효과가 나고 또 네. 그래서 효과가 나서 특허도 나고 또 제약회사 같은데 기술 이전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역시 이제 고전에 답이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또 예.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또 한약재 감별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면서 임상 한의사들이 여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또는 이런 활용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 좀 더 많이 연구해서 좀 많이 알려달라 이런 말씀하시면 역시 좀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또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향후의 계획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연구 시료 중에 한약재를 시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료를 제공하는 한약 표준 자원은행이라는 것을 이제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또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고 또 앞으로는 한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설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름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진부할 수 있겠지만 한약재원 연구 분야의 어떤 최고로 기억되시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